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90분간 비공개 회동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 측이 오늘 당직자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한 걸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선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졌고 오늘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야권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될 걸로도 보입니다. 오늘도 정치권 얘기 해볼 이야기가 많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철원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나눌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예, 용산에서 90분간 퇴동,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취임을 하고 6일 만에 만나서 회동, 당의 결속, 화합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렇게 좀 빨리 만났다는 분석들도 좀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상당히 뭐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행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친한계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 당내 역학 구도상으로 볼 때는 소수파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 날 바로 뭐 만찬을 해서 어쨌든 뭐 한동훈 대표 이렇게 하지 마라. 한동훈 대표 많이 도와주라. 이런 덕담해 주시고 또 한 5일 만에 이렇게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한동훈 대표에게는 큰 힘은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조금 이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어쨌든 전당대회 다음 날 바로 만찬할 때도 보면 낙선자들과 함께 만났거든요. 예, 그게 그렇죠. 보면 어쨌든 새로 출범하는 새 지도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려면 사실 낙선자는 따로 만나는 게 맞고 그게 아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예우가 되는 건데 그것이 없었고요. 어제 만난 그 비공개 회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원래 이 새로운 대표하고 첫 어떻게 보면은 공개 단독대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상당히 좀 공개적으로 예. 어느 정도 의제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그리고 마치 어떤 직장 상사가 후배 부르듯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비공개 회동에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오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제 만나고 난 다음에 보통 보면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만났는데 어떤 사진 한 장도 지금 전혀 뭐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서 보면 지금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약간 수평적 어떤 당정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밝혔는데 그리고 변화를 얘기했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어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군기잡기 그런 회동의 의미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비공개 회동을 비공개 독대를 어떤 주선한 것이 보면 어쨌든 5선에 빛나는 그 정진석 비서실장인데 정무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우세적이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우리 대통령실하고 어떤 수평적 당정 관계를 어떻게 끌어갈 것에 대한 어떤 정무적 고민이나 판단이 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당대표 경선 과정 떠올려 보면 다른 후보들이 한동훈 그 당시 후보에게 당정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공격을 상당히 많이 했었단 말이죠. 이번에 만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러한 의혹이 불식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총선 직후에 이제 그때 만나자는 걸 거절했을 때에 비하면 뭐 상당히 진전된 거죠. 그때 한동훈 안 갔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때보다는 뭐 그때하고 시간도 흘렀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때에 비하면 어쨌든 간에 당정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언론에 보도되기를 당정 간에 지금 이 뭐 해병대원 특검 문제도 그렇고 수정 뭐 제3자 추천 특검 예. 법안 뭐 이 문제를 가지고도 여전히 이제 앞으로 전개될 부분들이고 또 이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예. 계속 유임할 것인가 아니면 교체할 것인가의 문제도 여전히 지금 그 당정 관계 하나의 변수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간에 앞서 말씀하셨던 면도 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만남 자체는 의미가 예. 있다. 생각보다 빨리 만났고 근데 아무튼 좀 이 만남의 형식은 그런 이제 좀 유감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과거에 김영삼 정권 때 말이죠. 예. 그때는 대통령과 당 대표가 주례회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주례회동이라는 건 매주 만났거든요. 그때 청와대로 들어가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신한국당 때 그때 집권당은 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때. 예.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무튼간에 지금 대통령과 당 대표 집권당 당 대표가 지금 뭐 당장은 뭐 큰 갈등은 없게 보입니다만 워낙 뇌관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특검에 관련된 뇌관이 이 다른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양쪽이
뭐 약간의 기싸움을 하다가 이게 뭐 적당히 덮어질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게 이 해병대 이른바 최상병 특검에 관련된 것, 이 제3자 추천안을 예. 이번 이제 그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한동훈 당시 후보가 공약을 했었지 않습니까? 공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당심 63%, 민심 62.8% 정확하게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건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당정 관계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강한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른바 이제 수직적 당정 관계, 수평적 당정 관계로 바꾸려는 것하고 예. 또 하나가 이제 대통령의 국정 기조,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의 이 비공개 회동이 어떤 의미가 있냐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직은 평가하기 좀 이릅니다. 어쨌든 예. 정책의장의 인사가 걸려 있고 향후 이제 제3자 이제 공수처 수사가 곧 끝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특검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당내에서. 이때 과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 또 그다음 그렇게 돼서 그때가 가서 용산 대통령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가 핵심일 겁니다. 아마. 오늘 이 회동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그런 점도 지금 여당 외에는 여권 외에는 예, 아주 예. 중요한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예, 예. 뇌관이 많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 교수께서 잠깐 언급을 해줬지만 정점식 정책위 의장 유임, 사퇴 얘기 되게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당대표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전언으로는 전해지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당대표가 알아서 하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첫째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계속 밝히신 것처럼 당무 개입은 안 하겠다는 선을 분명히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 관련된 사항은 당대표가 예. 주체가 돼서 움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당대표가 알아서 하라는 의미는 조금 더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미가 이제 오늘 내가 독대를 통해서 이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으니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 대표에게 몫이다. 한 대표의 그건 권리고 한 대표가 알아서 하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의미를 아마 한동훈 대표가 잘 이해를 한다면 당무 개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통령이 개입하는 부분들은 예. 야당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거리를 삼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일정의 선을 그으면서 앞으로 어떤 정치력을 갖고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몫이다.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지금 예. 보면 정점식 의장을 만나서 설득을 했거든요. 근데 만났다고는 불구하고 전해지더라고요.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볼 때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정점식 의장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로 그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직자 일괄 사퇴를 얘기했는데 당직자 중에 일괄 사퇴할 사람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정책위장 딱 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당 대표가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정점식 정책위장이 조금 버티게 들어간다고 봐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새 대표가 임명할 경우에는 예. 1년 임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정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황우엽 비대위원장 때 임명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 존속 기간만큼만 된다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한시적인데도 불구하고 1년 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일괄 사퇴를 거부했을 경우 어떻게 예. 풀어나갈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그 김지원 최고위원이 내민 그 안이 전 정답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논란이 생겼을 때는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당헌 당규를 유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00명 정도 모이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 내주기를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에서 일단 뭐 대표가 상임정국위원회를 소집하는 그 순간에 당대표가 이런 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상임정국위원회에 넘기냐는 어떤 당대표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또 결과가 좀 본인이 원했던 결과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법은 법대로 그 당헌 당규는 당헌 당규대로 그렇게 나름대로 한동훈식 승부수를 건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제가 대한 볼 해법이 때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점식 의장권 예. 이 건은 말이죠.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일단 인사권은 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기를 얘기를 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2021년도 이후에 국민의힘의 정책의장이 1년을 임기를 채운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대통령께서 당대표가 알아서 잘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이 얘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예.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어떻게? 대표가 자신이 정점식 의장을 유임시키건 안 하건 대표의 그 의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게 5대 4 아닙니까? 예. 이 5가 친하이 될 수 있고 이 5가 친인이 될 수 친인이 될 있는 수도 이 있고. 구도에 이게 최고위원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정관계의 변화라든지 수직적 당정관계의 변화를 주문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한다면 당신이 예. 말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5대 4가 5가 친한이 되는 게 맞죠. 굳이 분류한다면. 친한, 친윤으로 분류한다면. 근데 거기서 이게 아주 예민한 쟁점이 나왔을 때 5가 친윤일 경우에 대표 리더십이라는 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대표가 이렇게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으면, 대표로 선출됐으면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죠. 너무 오래 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서범수 사무총장이, 신임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아마 정전식 의장에 대해서는 위임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정식 정책위 의장에게 기자들도 많이 물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더군요. 예, 저희 다음 이슈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국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25만 원 지원법, 민생회복 지원금법, 그리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물론 뭐 법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국회 상황은 똑같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법사위 통과한 상황이고 내일 본회의 처리하면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 카드를 쓸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아마 그 돌아가는 상황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보면 결국은 강행 처리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하고 예. 또 24시간 뒤에 종료되고 또 강행 표결하고. 처리되고 예, 또 예. 대통령 거부권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의결 폐기 이런 도돌이표 같은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 말기의 현상들이 지금 22대 와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 5개의 정치를 좀 끝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 다수당의 어떤 포용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법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어떤 법안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 나가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언제까지 이 지루한 필리버스터 전국에 강행 처리하고 다시 거부권 행사되는 이 지긋지긋한 어떤 이 도돌이표 정치를 지켜봐야 되는지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 이 답답합니다.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어떤 국회의원 세비 이 월급 명세서를 한번 공개한 적이 있는데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아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세금에 걸맞는 그런 국회의원 상을 좀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보입니다. 네, 국회 대치 상황에 대해서 최 교수께도 저희가 한 몇 달째 비슷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무슨 말씀하실지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이번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우리 김 교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이거 야당이 지금 이거 어차피 이대로 이제 통과가 되면 여당 여권이 이 거부권 행사를 할 거가 뭐 예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정말 그 양비론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야당도 이게 거부권 행사가 이른바 제2호권 행사가 명약관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어제 여당을 왜냐하면 국회 집권당은 사실상은 이 야당이잖아요. 뭐 집권당이라는 뭐 단어 거기서 써서 좀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의석이 훨씬 많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은 당이기 때문에 여당에게 워낙 여당의 반대가 심하니까 이 법안을 보면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어요.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여당대로 또 다른 걸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로 이런 민생과 관련된 법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조금씩 이 접합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렇지 않고 무조건 통과시키니까 입법 폭주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당도 여권에서도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일단 국회로 다시 보내서 제2호권 행사하지 말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국회에서 다시 좀 상의하는 이런 쪽에 좀 태도를 보이는 것도 그것도 너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이러다 보니까 여야가 그야말로 계속 이것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정말 역대 국회가 이런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리 뭐 제3자들이 얘기를 해봐야 여기에 이제 칼자루 친 분들은 이 국회의원들이니까 여야의 지도부들이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저는 악순환의 고리를 먼저 끊는 쪽이 일 거라고 봐요. 국민들이 이걸 다 보고 계시거든요. 너무 한쪽은 계속 밀어붙이고 이쪽은 또 갖고 있는 거부권이라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행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뭐 국민들이 볼 때 이건 정치 실정 정도가 아니라 정치를 스스로 이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가라는 그런 오해가 들 정도로 말이죠. 그런 느낌이 든다고 뭐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상임위 현장 생중계로 보신 분들은 의원들 간의 고성 막말 오가는 거 보시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이슈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지난주에 3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었고요. 그리고 취임하고 한 10시간 정도 만에 공영방송 이사진 관련해서 바로 속전속결로 좀 처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강하게 반발을 할 것이라는 거 여당에서는 아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민주당에서는 탄핵안을 발의할 것 같고요. 예. 기존에 있는 뭐 김홍일, 그다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서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이진숙 위원장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두 분은 그냥 탄핵 직전에 예. 그냥 사퇴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보면 박문진 이사 구성이라든가 MBC 사장 교체를 위한 모든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민주당이 발의하는 탄핵안의 어떤 정통성 또는 합법성에 대한 좀 다투어볼 여지가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는 앞에 방통위원장들의 어떤 희생 속에서 이진숙 위원장까지 와서 나름대로 MBC 사장 교체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런 탄핵 절차가 맞냐, 이 탄핵 요건이 되느냐 안 맞냐 하는 부분들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게 과거에 보면 이태원 참사 때도 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탄핵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인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 정도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 정도 아마 직무정지가 당하더라도 이번에는 아마 탄핵에 대한 어떤 불법성 여부를 좀 다투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저는 뭐 민주당에서는 탄핵안을 발의하지만 아마 이진숙 위원장이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그 2인 체제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내일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이미 이제 KBS, MBC의 이사 이제 박문진 이사죠. 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MBC를 결정하는 거예요. 대주주니까 MBC 예. 대주주니까 그 선임안을 다 이제 처리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 여권으로서는 아쉬운 게 별로 없는 거죠. 지금 사실 이걸 냉철하게 보면 말이죠. 이 공영방송에 대해서 어떤 야당은 야당 친야당적인, 여당은 친정부적인 이런 인사가 경영진에 있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이 그야말로 탄핵하고 압수수색 방송위원장들이 오랜 관행이죠. 예. 그런 식으로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어느 정부나 이 지금 공영방송에 좀 자신들과 가까운 성향의 인사가 사장이나 이제 임원진이 오기를 바라는 그 상황에서 이런 정말 말도 못하는 희극 아닌 희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송사법이 이미 통과가 됐지만 이 부분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 방송을 둘러싼 이 전쟁이 아마 제가 볼 때 이거 다음 대선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이 방송 지형을 둘러싼 이 양쪽의 쟁투이기 때문에 이게 이 싸움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 방송 지형이 방송에서 영향력이 워낙 방송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니까 여야 양 진영이 다 이걸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계속 반복될까? 그리고 아닌 말로 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야당이 워낙 싫어하는 건 다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강성 인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야권에서 말이죠. 근데 이제 위원장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탄핵으로 간다는 것도 좀 해본 다음에 단지 그거죠. 2인 체제로 하는 게 불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권 남용에 그걸로 해서 이제 탄핵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조금 시간을 두고 하든가. 근데 어쨌든 거기에 이 KBS, MBC 방송에 대한 그게 깔려 있는 거죠. 그 장악이 그거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당은 말이죠. 여당은 반대로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MBC는 바꿔야 되겠다는 거고 이게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이게 앞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두 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어느 정도는 또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을 했어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야당에서 지명 철회 얘기하네요. 근데 저는 이 김문수 위원장도 지금 야당이 아주 기피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위원장도 그랬고 이 김문수 이제 후보도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과거에는 뭐 운동권 민중당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수 성향으로 이제 완전 뭐 전향이란 말씀은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 이제 좀 상당히 그 강성 보수로 돌아선 그런 분이잖아요.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야당은 또 극력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안마다 인사도 그렇고 방송위원회 문제도 그렇고 법안 문제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전면 충돌하니까 이분도 아마 예상컨대 청문회에서 여야가 이제 상당한 격돌을 하고 대통령께서 임명할 공산이 크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식의 정치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어쨌든 뭐 청문회 거쳐서
하겠습니다만 뭐 여야가 뭐 우리가 다 눈에 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김문수 위원장은 뭐 인지도는 있는 인물이고 어떤 측면에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노사관계의 핵심이 예. 보면 우리 사용자하고 노동자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균형이거든요, 균형. 그리고 상호간에 대한 신뢰인데 우리나라 그 어떤 뭐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표 어떤 신노사관계의 핵심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어떤 강성노조, 예. 비정노조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그리고 노동쟁의에 대한 어떤 불법성은 이제 안 된다. 이건 용인이 안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면 김문수 위원장이 과거 20대에 어떤 노동운동을 했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사실 노동운동 1세대가 김문수 후보인데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노동계의 현실도 잘 알고 또 다음 노동계의 아쉬운 점도 잘 알고 또 어떤 부분이 또 약점이라는 부분도 잘 알고 나름대로 또 국회의원을 3번 하시면서 나름대로 사용자에 대한 입장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좀 감성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노동계에서 굉장히 조금 당황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지명 처리도 요구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겠죠. 하지만 예. 어떻게 보면 김문수 위원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계 현실을 잘 알고 사용자 입장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분들을 조금 잘하면 좀 차단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는 아마 노동계에서도 굉장히 거부하고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균형점을 찾아할 수 있는 어떤 묘안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기대를 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차가 갈리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아마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그리고 최창열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